이게 작년에 제가 똑같이 이렇게 썼었더라고요. 2022년도 12월 23일자였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인플레이션, 23년도 키워드는 뭐냐. 그래서 2022년도도 키워드가 인플레이션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세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었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그때 만들었던 장표예요. 침체라고 말하지만 성장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그냥 너무 네거티브하게 보지 말고 뭐 기술주나 이런 성장주 쪽으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중국이 그래도 살아나지 않겠냐, 코로나 뭐 이런 거 돼서, 그러면은 코로나 좀 이제 풀면서, 그래서 중국에 좀 살아나면은 조금 어렵다고 침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연착륙 되면서 금리는 좀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 얘기가 나오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있었고, 그러면서 인플레 이렇게 금리 올려서 침체된다 막 이러면서 얘기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침체까지는 안 오지 않겠냐, 연착륙 정도 되고 어느 정도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침체까지는 안 오니까 금리 인하하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전쟁 YCC 부분들 계속 있을 거다, 근데 결국 특별하게 바꾸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으로 오히려 포커스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QE 부분은 별 그거 없을 거다, 그냥 QT 계속 진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중국은 오른다 그랬는데 중국은 완전 더 또 망가졌죠. 그래서 일단 중국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고, 그때 얘기하면서 이거 두 개를 뽑았었어요. 5년치, 1년치. 그래서 1년 동안 제일, 그러니까 2023년도 전망, 그러니까 22년도 1년 동안 움직인 게 이거였어요. BTC가, 비트코인이 63%, 64%가 마이너스였고, 나스닥이 33% 마이너스, 코스피가 23% 마이너스, S&P가 20% 마이너스, HSCI가 18.88% 마이너스였어요. 다우존스도. 그러니까 완전 주시장, 뭐 코인 시장 다 마이너스였던 거고, 골드 조금 올랐었고, 오른 게 요거밖에 없었어요. 달러, 골드 거의 플랫, 그 다음에 유가 약간. 그리고 이제 5년치를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리면서 5년치로 봤더니 그래도 나스닥이 제일 위였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빠졌으니까 나스닥이는 성장 쪽으로 갈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에요. 그리고 뭐 자료를 찾다 보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길게 보면은 5년으로 보면 한 19% 플러스였고, HSCI는 그 당시에도 43%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금리도 4.3, 3.75 이랬었어요. 이 날짜 때. 그러면은 지금 지나서 보니까 어떤가 하면 이쪽 거 1년치만 쭉 한번 쭉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결국 나스닥이 여기 밑에 있었고 비트가 밑에 있었는데, 올해 딱 가서 보시면은 나스닥 맨 위에 있고 비트는 아예 뺐어요. 그냥 밑으로. 이게 스케일이 안 나와요. 165% 플러스라서 스케일이 안 나와가지고 망가져서 밑으로 빼버렸고, 그래서 이제 에쿼티만 위에다 몰고, 그 다음에 커머디티 가운데 몰고, 그 다음에 이자율 쪽, 그 다음에 환율 쪽 가운데다가 이제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그림을 그려보니까 의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1등이에요. 53.36. 그다음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빼고, 그다음에 니케이가 27, S&P가 23.8, 코스피가 20.57, 러셀 15, 다우존스 12, HSCI가 18%. 그러니까 실제로 뭐 중국이 완전 폭락한 느낌이긴 하지만 결국 연간으로 보면 남들이 올라간데 혼자 바보여서 그렇지 18%밖에 안 빠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가 오히려 18%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18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연간으로 봤을 때도 5년간도 42%가 빠졌었잖아요. 43%가. 그러니까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 줄줄줄줄. 그러니까 이게 최악이라고, ELS의 최악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계속 빠지는 상황, 3년 내내 오르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 이제 내년 초에, 내년 상반기 정도의 ELS 이제 마이너스로 만기 쭉 다 돌아올 것 같고,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좀 귀추가 주목이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HSCI는 홍콩 주식 아니다, 중국 주식이다, 메인랜드 주식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골드가 12%,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12%밖에 안 올라갔고, 구리도 거의 플랫, 유가도 거의 뭐 마이너스 8, 9%, 8.72% 마이너스. 그 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도 뭐 강세라고 난리친 것 같지만 지나서 보니까 작년 말 대비해서 마이너스 1.72%예요. 그 다음에 국채도 뭐 막 오르락내리락 나서 뭐 고점 다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이랬는데
실제로 움직인 거 보시면 0.1%가 2년짜리 국채는 내렸고 10년짜리 국채는 0.02% 올랐어요.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작년 끝날 때 12월 30일자 여기 이제 그림에서 나오는 차트에서 나오는 숫자를 뽑아온 게 요 밑에 있는 거고, 이게 12월 말자 지금 22일자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금리가 플랫이었나? 막 굉장히 많이 올랐다 내려와 가지고 제자리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윗부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앞부분에 있는 이 3월달 서브프라임이죠 이때. 그래서 이 서브프라임 때, 여기 서브프라임 때 부분들 있고, 여기서 실제로 금리 올라가는 부분으로 쫙 끌어서 올렸다가 그랬다가 다시 쭉 내려가지고 결국은 1년 끝날 때 와서 보니 크게 변동이 없었네. 10bp 정도 오히려 빠진 수준이네. 오른 수준이 아니라. 이것도 황당하죠. 거의 그냥 지나서 보면 1년 전체를 여기서 그냥 포지션이 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치면,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올해 전체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이만큼의 20% 이상이 났으면은 그래도 잘한 거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쉬운 장은 아니었잖아요. 내렸다 올랐다 막 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뉴스들도 되게 어려웠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유가 같은 경우 보시면은 옆으로 가다가 밑으로 쭉 흘렀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지금 끝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뭐 전쟁 이슈들도 계속 있었고 그런 상태로 바뀌었죠. 그리고 러셀이 지금 많이 끌어올라왔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15%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대비로는 아직도 굉장히 언더퍼폼 된 상태로 1년을 마감을 했죠. 실제로 12월에 그렇게 러셀 쳐서 올려주고 중소형주 올려줬어도, 그래서 지금도 내년 부분에 대해서 중소형주를 얘기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뉴스들만 가지고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 지난 해처럼 매크로 환경에서 얼마나 반영된 걸까? 지금 올해 있었던 내용들은 제가 이제 진한 색으로 썼고, 작년에도 있었던 내용들은 이렇게 흐린 색으로 바꿨어요. 작년에 제가 이렇게 키워드라고 써 있었던 거 대비해서 얼마나 1년 동안 바뀌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키워드라는 게 그냥 제가 생각나는 머릿속에 그냥 1년 동안 있으면서 쭉 생각났던 것들만 그냥 쭉 적어본 거거든요. 그럼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문제였다고 23년도에서는 그래서 키워드가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그리고 23년도 키워드는 뭐냐였던 거고. 그래서 23년도 키워드를 지금 지나 생각을 해보니까 AI랑 M7이다 라는 게 키워드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그 M7 부분은 여기 AI 로봇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생산성 부분, 그러니까 결국 생산성이 향상이 됐나 본데 올해,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했나 보구나, 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부분이 당연히 반영이 돼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멈췄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올라가진 않는 거죠. 위는 막힌 거 확실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SBB 사태 때 상업용 부동산들 나오면서, SBB 사태는 실제로는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가 겹치면서 나왔죠. 거의 SBB는 국채 잘못 사가지고 망가진 거였고, 상업용 부동산은 오히려 그냥 그 상업용 부동산들 이제 금리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부도나는 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이슈가 생겼던 거고, 근데 이것도 그냥 조용히 잘 넘어갔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도 해결된 거냐 라고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 현재 상태는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반영이 안 됐다고 보기에는 뉴스나 리뷰나 그 다음에 블랙락 그런 상장돼 있는 리츠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니야 언젠간 이건 또 언젠가 터질 거야, 언젠가 터질 거야 라고 하기에는 감독원 부분, 감독 당국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것 같고, 금리 인하 타이밍하고 속도 부분이 문제인데 이거는 너무 반영을 한 것 같다 라는 거여서, 요 너무 반영한 부분들은 이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3월 달 기준으로 내년 3월이에요. 3월 20일이 이제 내년 3월달 FOMC인데, 그때 기준으로 5.5가 상단인 1 확률이에요. 제가 이거 하나만 가져온 거예요. 5.25 요거 들어가서 보시면 이거 이렇게 그 확률 부분으로 쭉 히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5.5를 가져온 게 뭐냐면, 현재가 5.5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 유지할 확률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5.5가 아니었잖아요. 7월에 5.5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3월 달에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이 아니라 SBB 사태 전까지 2월 달부터 보면서 금리가 올라갈 거야 하면서 쭉 금리 올라가는 부분이었다가, 금리 이렇게 금리 높으면은 이제 지방은행들이나
상업용 부동산들을 망가져 하고 있을 때 SBB 사태 터지면서 내려와서 위기다 그러면서 돈 풀면서 밑으로 쭉 내려온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확률 없어진 거죠 그냥. 5.5 못 가 이러고서 계속 가다가 옆으로 쭉 가다가 6월 달부터 아닌가 올릴 수 있나 봐 그러더니 5.5 부분에서 올려버렸죠. 7월 달에 올리고 났더니 이제 40%에서 이제 계속 유지되면서 이제 50%대로 올라와서 9월 달 FOMC 될 때는 이제 거의 그냥 5.5가 이제 그냥 상단되는 것처럼 이루어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5.5는 그냥 확률상으로 봤을 때 12월 달까지 5.5는 계속 당연되게 거의 7, 80%까지 올라갔었던 거잖아요. 이 경우는 70%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위에 몇 프로 아래 몇 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페드 와치 보시면 거기서 봤을 때 얘가 계속 메이저로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내려왔죠. 12월 달 FOMC 끝나고 나서. 그 전에 CPI 한번 나오고 FOMC 두 개 겹치면서 그냥 완전히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5.5는 거의 이제 바닥으로 내려와서 10% 언더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내년 3월 달에 5.5도 안 된, 5.5를 유지하겠다는 게 이제 반도 안 되는 거죠. 이제 금리 인하를 벌써 반영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 FOMC에서 3월 달 금리 인하. 근데 이거 말고 이제 6월 달 걸 한번 보자 이거죠. 6월 달 걸로 봤을 때는 6월 달 거는 그래서 한 번 인하한 걸 했어요. 5.25짜리. 이건 5.5였죠. 5.25짜리로 가서 보시면은 3월 달에 마찬가지로 가다가 SBB 사태 때 제로로 와서 쭉 가다가 똑같이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의외로 5.25는 되게 스테이블하죠. 저는 그래서 그냥 제일 리즈너블한 건 한 6월 달쯤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분위기 봐가지고 한 2번, 3번 정도, 맥시멈 한 4번 정도 해줘가지고 한 1%만 빼주는 게 뭐 적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제가 FOMC 끝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FOMC 끝나고 나서 분위기 확 바뀐 걸로 봐서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면은 이건 진짜 침체가 올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침체가 오지 않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3월 달부터 내려가지고 끝까지 막 200bp를 내린다는 얘기는 시장은 침체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같다?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침체가 오게 만들 것 같진 않은 느낌이어서 그럴 거면은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옆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준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이 5.5니까 맥시멈 진짜 내려가도 4.5, 4.25 사이 정도면 맥스지 이거를 다시 막 더 밑으로 내려가기는 그렇게 완전히 침체나 뭐 이런 게 일어나서 완전히 막 급락 여기처럼 일자로 내리는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근데 이 정도 내려가면은 제가 여기 차트를 안 그렸지만 주가로 보면 이렇게 가다가 폭락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올라갔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내려가려면 여기 이 정도의 그림이 나오려면 주가가 빠졌어야 되는 주가 하나도 안 빠졌잖아요. 물론 여기 AI를 갖다 들이붓고 뭐 그 다음에 러셀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갖다 올리면서 더 올리긴 했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침체까지 다 반영한 상태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타임이나 속도를 봐서는 거의 뭐 인하 다 반영해버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인하가 안 되는 상태가 나오면은 오히려 반대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금리 안 하고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부분이 저는 이제 눈에 계속 띄어요.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도 2%를 잡을 수는 있을까? 잡을 2%대는 나올 수는 있으나 2%에서 다시 뭐 밑으로 더 내려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 2.xx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원자재 값들은 중국이랑 계속 사이도 안 좋고 원자재 값들 계속 얘네들 담합하려고 하고 있고 기술 안 주니까 나는 그럼 원자재로 해야지 뭐 이러고 있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리뷰로 봐보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시비를 걸고 있고 뭐 대체 통화 부분도 만들려고 애쓰고 있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올해 들어서는 매크로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막아졌죠. 이제 2%대가 보이기 시작은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은 됐고 근데 얘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되는 상태가 되는 거라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원유도 내려가고 그래서 조금 이제 희석돼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골디락스죠. 그래서 고용도 좋고 그 다음에 소비도 좋으면서 기업 실적도 좋아져서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도 낮아졌어. 그러면서 주가를 다 올린 상태가 올해인 거죠. 이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아래쪽에 있었던 이제 그 매크로 관련돼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거였는데 화이트하고 블루 칼라하고 있을 때 화이트 칼라는 실직이 쓸 돈이 있어서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블루 칼라는 계속적으로 부족하다. 수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블루 칼라는 임금이 엄청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플레를 야기시키고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비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작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에 나오는 뉴스들은 리볼빙 증가하고 있고 저축 다 쓴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실적들은 의외로 포캐스트 부분에서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지금 이제 올해 리뷰를 쭉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나왔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중국은 좀 저는 화해를 하면서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정도까지는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옐런이랑 가서 정리를 좀 했고 서로,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바이든이랑 둘이 얘기를 좀 한 다음에 뭔가 발표문 같은 게 하나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싸움이 끝날 여지는 없어 보여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뭐 중국이 더 망가지지 않는 한.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중국은 힘들겠구나. 미국이랑 확실하게 뭔가가 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코로나는 이제 완전 끝났어요. 이제 없어진 것 같고, 우러 전쟁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그대로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얘네들은 거의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두 개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오히려 끝나고 났을 때 이거 종전이다라고 얘기하면 전후 복원해야 되니까 이제 또 투자를 또 일어나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의 상황들이 특히 우러 전쟁 쪽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이게 호재 쪽으로도 반영될 수 있는 뉴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더 장기로 가도 어차피 이미 반영은 대충 다 됐으니까. 환율도 YCC 부분에서 실제로 금리를 올려도 반영은 다 했겠죠, 이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엔화가 강세가 되고 있는 요인들은 미국은 금리 인하 분위기, 일본은 유지하거나 그래도 이제 더 이상 YCC를 금리를 내려가는 쪽으로 갈 것 같진 않다.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엔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다 동의가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엔 기술 전쟁만 써놨었는데 이제는 혹시 모르잖아요. 이제 또 트럼프 되고 나면은 관세 전쟁 또 한다 그럴 거고, 그 다음에 또 독과점 부분 얘기가 나올 거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좀 풀어줬었잖아요. 바이든이 중국만 이득이다, 독과점을 강조를 해가지고 구글 뭐 이런 데들 더 못하게 하면은 중국만 이득되니까 풀어준다 그러면서 이제 독과점 부분도 좀 풀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핵심적이었던 게 이제 2023년도는 AI였죠. 예. 그러면은 이런 AI 상태가 어떻게 이제 더 생산성이 좋아지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테슬라 로봇 나온 것도 이제 대단해 보이니까 걔가 이제 로봇이 나오면서 어떤 식의 영향력을 끼치게 될까,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피봇이랑 QT랑 QE는 뭐 그냥 별로 다들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맨날 영래포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래포 잔고가 다 없어져서 이제 유동성이 없어져서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미국 채권 사줄 데가 없어. 미국 부채가 너무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코인 가야 돼. 뭐 다른 나라 달러 약세돼야 돼. 뭐 이런 쪽. 금 올라가고 있어. 이런 쪽이 지금 올해 전체 리뷰를 해보면 그 정도의 상황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쪽을 봤을 때는 그냥 불확실성으로 선거. 대만의 한국 총선에, 그 다음에 미국 공화당, 8월 달에는 민주당, 그 다음에 대선. 그래서 11월 달까지 있어서 뭐 선거 전에는 올랐다 내렸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그것 같은 경우는 다 개개별 이슈로 나온 거지 그거를 뭐 어떤 통계라고 믿으면서 하기에는 좀 저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통계 그냥 나오는 이제 그런 뉴스들이나 정책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 53%가 올랐고 27%, 니케이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죠. 근데 제가 1년짜리는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한번 쭉 눈으로 보시고 23, 25, 20, 15, 12, 러셀 다우존스가 생각보다 덜 올랐네? 라는 생각이 들죠. 이걸로 보시니까. 골드 12%, 구리도 거의 안 올랐으니까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었단 얘기죠, 지금. 그리고 유가는 오히려 빠졌으니까 인플레이션 더 없죠. 작년도 대비로 따져서. 당연히 이게 빠지고 나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없어지니까 디스인플레이션 나온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어만 보고 임금 인상 부분을 갖다가 계속 포커스를 해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내려가기 시작했고, 국채 금리는 작년도 말 대비해선 비슷비슷한 레벨이고, 비트코인 뭐 끝장을 봤고, 코인 빅스 같은 경우도 21.6에서 계속 빠져서 지금 13%예요. 거의 노멀한 레인지까지 내려왔죠. 굉장히 안정적인, 과거의 안정적인 레벨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이거 지금 1년이에요. 근데 작년처럼 3년을 봐보면 나스닥 30, S&P 26, 다우존스 22, 니케이 21, 러셀, 그 다음에 빨간 애들 2개, 예, 코스피와 HSCI. 결국 수출 관련되어 있는 주도형들은 다 망가져 있는 상태인 거죠. 3년 기준으로 보면. 그 다음에 유가는 51% 올랐고, 구리 11%,
골드 8%. 그러면 3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달러 강세돼 있죠. 13%. 그 다음에 국채 같은 경우들도 거의 플랫티시예요. 3년 전 대비해서 10년짜리 같은 경우 금리는 올랐어요. 근데 2년짜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3년 전 대비로 했을 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도 비트 같은 경우도 51%, 빅스도 실제로 22.75에서 9.71%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때하고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3년하고 1년하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만 많이 훨씬 더 같고 나머지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움직였고 유가만 올라갔다 내려왔구나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3년짜리를 중간에 보여드린 이유가 5년짜리를 보려고 그런 거예요. 5년짜리로 가서 보면 ZSCI만 45%예요. 마이너스. 이때도 48이죠. 거의 똑같이 50% 마이너스인 상태가 계속 있는 거죠. 지금 5년째, 5년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3년짜리 같은 경우는 ELS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겠죠. 지금 이거잖아요. 계속 내렸잖아요. 여기 잠깐 반등이 있었는데 요때 들어서 상한된 사람 몇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계속해서 빠져서 상한도 안 되고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 ELS 투자자는 되게 힘들 상황, 제일 힘든 지수가 된 거죠. 지금 그 외에 나머지 지수란 사람들은 다 수익 나고 나왔고 3년 전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에 165%. 그냥 완전 이제 거의 코인 수준이죠. 근데 비트코인 5년 수익률 1000이에요. 1000. 예. 1092%예요. 5년 전 대비로 따지면. 그래서 와, 이거 비트코인은 정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스럽습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진짜 사야 되고 나중에 되면은 진짜 ETF 나왔다고 해서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냥 자기 철학이 좀 있지 않는 한은 롱텀 홀딩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코인이나 이런 이제 가상자산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 조금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 보시면은 S&P와 나스닥 같은 경우가 제일 좋았고 그리고 제일 이렇게 올라간 건 당연히 인공지능 엔비디아랑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챗GPT 나오면서 다 끌어올린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끌어올리고 나서 금리가 내려가니까 러셀들이 쳐서 올라오고 있죠. 근데 5년으로 보면 그래도 제일 러셀이 나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5년 전체로 봐도 그렇게 아웃퍼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메이저 주식들이 더 비싸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비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정도로 비싼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도 계속 60%가 올랐으니까 5년이니까 연으로 10%씩은 계속 10% 이상씩 계속 오른 거죠. 에버리지로 봐도 크게 변동성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국채가 아주 이제 좀 재밌죠. 2%대에서 4%, 3% 됐으니까 되게 많이 올라왔죠. 실제로는. 네. 그리고 3년 전 대비해서 봐서는 어마무시하죠. 국채 수익률은. 0.12였던 게 4.3 된 거예요. 3년 기준. 5년 전에는 2.5, 2.6이었는데 2년짜리 10년짜리가 일드커브 인버트는 아니었죠. 근데 3년 전 대비해서 보시면 0.2, 0.9였던 애가 4.3, 3.9 된 거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3년 동안 금리 시장은 엄청 드라마틱하게 움직였구나를 보실 수 있죠. 그러면서 달러 강세가 금리 올라가면서 계속 따라서 올라왔고 녹색이 달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쭉 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3년간으로 보면 13% 상승 상태가 된 거죠. 지금 빅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25였어요. 5년 전에. 25였던 게 20이 됐다가 21이었다가 그 다음에 지금 13 된 거예요. 네. 25, 22, 21, 그 다음에 13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빅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쭉 위아래로 많이 움직여서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낮은 레벨에 와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전 자산들 움직인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어떨까?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걸 딱 가서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에 있었던 애와 여기에 있었던 두 개가 다 맨 위 꼭대기로 갔죠. 여기에 있고 165가에 있고 그러면 지금으로 그냥 약간 좀 뭐 이건 너무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그냥 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신경을 얘네들을 써줘야 될 시간인데 실제로 일본 보면은 뭐 잃어버린 10년 얘기하니까 중국도 벌써 잃어버린 한 7년은 된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럼 이제 10년 가까이 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직도 2, 3년이 더 남았을 수 있죠. 중국은 미국한테 더 혼나면서 이제 완전 바닥을 찍을 때까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되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그래도
넘어 거의 5년 내내 빠진 건데 나머지 올라간 거랑 대비로 따지면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GDP 상태로 보면은 그래도 G2인데 예, 소비도 걔네가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돈을 풀어서 물론 뭐 부동산 계속 망한다 근데 부동산 망한다 그런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중국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좀 하면서 조금씩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숫자들을 봤을 때는 나스닥 기술주 가지고 있기 되게 부담스럽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뭐 인공지능 때문에 더 갈 것 같은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지만 부담스러운 느낌은 확실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커머디티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앞부분에서 고용지표 부분 소비 실적 이거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크로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부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연히 이제 그냥 보다가 찾은 거였는데 컨퍼런스 보드에서 원래 그 소비자 그 심리지수 발표하는 데인데 이런 걸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예. Employment Trend Index ETI라는 걸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ETI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8개를 가지고 리딩 인디케이터 8개를 가지고서 이제 만들어낸 지수다라고 얘기되는데 여기 뭐냐면 일자리 있기 어렵다. 일자리 관련된 지수인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얻기 어렵다 라고 말하는 응답자 비율. 그 다음에 실업보험 청구자 매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현재 충원할 수 없는 직위를 가진 회사의 비율. 그러니까 어떤 이제 포지션을 채워야 되는데 그 포지션에 사람을 갖다 집어넣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런 거 임시직 지원산업 고용자 수. 그러니까 이게 그 파견업체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Temporary Help Industry라는 게 거기에 고용자 수가 많아지면 정규직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고용 시장을 잘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수. 그래서 파타임 전체 근로자 수 중에 그 중에서 비자발적으로 내가 파타임 근로자가 된 비율. 그 다음에 잡 오프닝은 이거 매번 나오죠. 그 다음에 IP, 산업생산. 그 다음에 여기 리얼 매니팩처링 트레이드 세일즈라 그래서 실제 제조 무역. 이거 두 개는 이건 2달치, 이건 뭐 1달치를 넣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서 다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이제 이 지수예요. ETI가. 근데 그 ETI가 선행성을 갖는 것 같긴 해요.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난팜 엠플로이먼트예요. 그러니까 난팜 페이롤인 거죠. 임금. 이렇게 박혔잖아요. 빨간색 보이시죠? 근데 그거 전에 이미 파란색이 인디케이터거든요. 얘네가 발표하는 ETI 인디케이터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살짝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더 떨어지는 거죠. 이게 15개월 딜레이. 여기 보시면 리드 한다. 터닝 포인트에서 페이롤 인플로이먼트 대비해서 터닝 포인트 대비 포인트로 따졌을 때 15개 포인트 뭐 이렇게 포인트별로 해가지고 그 포인트를 선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눈으로 보시면 꺾어진 다음에 꺾어지죠. 여기도 먼저 꺾어지고 그 다음에 꺾어지고 여기도 쭉 올라갈 때 쭉 따라서 올라가다 여기도 먼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 얘가 옆으로 가다 꺾어지고 나서 얘가 내려가고 근데 여기 떨어지는 강도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맞출 수 있는데 보니까 얼마만큼 떨어졌다가 올라갈지에 대한 거는 되게 케바케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서 꺾어졌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는 느낌이긴 한데 그 난판 페이롤 그 떨어진 걸로 보면은 밑으로 떨어졌지만 옆으로 쭉 기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때 여기서 다시 또 완전히 떨어지죠. 난판 떨어지고 이때가 이제 2007년도 서프라임 된 거죠. 지금 서프라임 때 여기서 먼저 떨어졌다 이거죠. 이제 자기네가 그 여기서도 약간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계속 그러니까 난판은 계속 이제 비용 부분에서 고용 지수는 더 좋았지만 결국 떨어졌다라고 해서 자기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게 2022년도 3월이에요. 여기 정점이 3월 이후에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계속 그 페이롤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이제 그 미국으로 온쇼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 정책들 바뀌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다음에 코로나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지금 8개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을 다 합쳐서 인디케이터 내보면 이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얘네가 예상하는 이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거는 24년도 2분기부터 고용 감소가 시작될 거고 2분기니까 3월 달부터인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3월 달에 금리가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 완전히 나빠지는 걸로 실업률 4.3까지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3%대에서 이제 4%대로 올라가는 건 디지트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예, 그 나쁘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이 부분을 확대시켜서 본 건데 보시면은 여기서 옆으로 기면서 떨어지고 끝났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2007년도에 떨어졌다는 거죠. 2000 서프라임 때.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터닝 포인트 할 때도 얘는 여기서 꺾어졌는데 자기네 지수는 여기서 꺾어졌잖아요. 앞쪽에서. 그다음에 여기서도 여기서 꺾어졌는데 얘 지수는 여기서 꺾어졌죠. 그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건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돈 풀어서 올라가는 게 끌어 올라가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거죠. 이 그림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를 얘기한다. 그래서 펀더멘탈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지표들 일자리 얻기 어렵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고용이 나빠질 거는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소득이랑 지출 부분인데 지출이 안 줄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그래도 저축액이 줄고 있다고 얘기하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점프했다 올라간 게 이거예요. 그 퍼스널 세이빙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저금해 놓은 게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개인들이 이렇게 올라갔던 게 두 번 코로나 때 돈 뿌린 게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금을 이만큼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 여기 4천 빌리언 달러가 저금이 된 거죠. 돈 푼 거가 이만큼이 더 늘어난 거니까. 이쪽은 이제 나머지 건 다 이쪽이 스케일이고 이것만 왼쪽 라이트 스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근데 레벨로 보면 지금 낮다라고 하지만 여기 평균 정도 2레벨 수준 정도가 있잖아요. 여기 돈 1차로 풀었던 데고 2차로 풀어서 이만큼 있으니까. 근데 물론 GDP 대비 퍼센티지로 따지면 지금 저축률이 율로 따지면 더 적을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 근데 어쨌든 아직도 저금한 돈은 조금은 있는 것 같고 이때 푼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다라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보시면은 그 제가 여기 가져온 게 리얼 퍼스널 인컴 excluding transfer receipt.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저도 표현은 뭐,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커런트하게, 그러니까 리시트한 것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제외하고 난 거에 대한 퍼스널 인컴인 걸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얼 퍼스널 컨섬션은 이거는 그냥 소비. 그 다음에 이게 돈 쓸 수 있는 거에 실제 인컴 이거거든요. 근데 돈 쓸 수 있는 거 실제 인컴이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 푸니까 위로 따라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스케일이 달라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면 밑에 가서 보시면은 디스포저블 쓸 수 있는 돈 늘어났던 거 대비해서 실제 익스펜디처가 늘어난 거는 이것처럼 점프해서 돈을 쓰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있었는데 돈을 그냥 준 거대로 다 쓴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경기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도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올라왔고 소비도 안 죽은 거죠. 이때 쓴 돈을 계속 쓰고 있는 거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이 차트 상태에서 보면 계속 올라가는 상태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갭 벌어진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돈 푼 것들이 영향을 충분히 주고 있고 것들을 어느 정도 잘 쓰고 있구나, 계획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 보면. 그래서 소비가 계속 좋은 것 같아요. 네. 화이트 칼라 부분이 또 있지만, 네. 그래서 결국 소비도 어느 정도도 내년에도 잘하면 받쳐줄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여기서 폭락해버리지만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코어 PC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잡았다고 얘기하는데 0.1씩 옆으로 쭉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1월, 2월 0.5, 0.4 없어지고 나면 이제 0.3서부터는 이제 노멀 레인지니까 0.3서부터 0.1, 0.2 왔다 갔다 하면은 에버리지 0.2 나오겠죠? 그러면 0.2 나오면 2.4 정도 되는 거니까 1년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 1, 2월만 잘 기저효과 상태로 해가지고 넘기면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 부분들은 크게 이슈가 되지 않겠죠. 커머디티 가격만 올라가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가 레인지로 보면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보시면 다 여기 레인지 안에 있잖아요. 0하고 0.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레인지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일단. 예. 언제부터? 이때부터. 예. 이때부터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는 한번 삐져나갔던 거고. 그럼 이게 지금 한 6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월 달 정도를 갖다가 금리 인하 시즌이라고 계속 사람들이 첫 번째 금리를 6월이라고 봤던 게 제 생각에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2024년도 이제 아까는 이제 리뷰를 한 거였고, 이제 23년도를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24년도 매크로 환경에 있었을 때 얼마나 반영한 거냐, 그리고 이제 24년도에 그럼 전망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그 중에서 이제 5개만 찍어보자 이거죠. 진짜로 전망할 때 매크로를 건드릴 만한 게 제일 뭔지. 그게 이제 아까 지금 설명드린 이런 고용 지표들, 예, 중요한 것 같고, 실업률이랑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소비 계속 바닥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이렇게 뉴스들은 많이 때리고 있는데 그냥 지표 나온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실업만 안 당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실업률이랑 고용 지표들 부분을 제일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ETI 인덱스 자체가 진짜로 맞아서 급락을 해버리고 4.3까지 실업률이 올라버리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해버리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에 따라서 금리 인하 타이밍이랑 속도가 변경될 거라서 이거 두 개가 거의 매크로적으로 연동이 돼 있을 것 같고, 원자재 값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을 더 야기시키면 여기까지 연결이 다 돼서 이 세 개가 움직이겠죠.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는 뭐 이렇게까지 뉴스 나오고 다 됐는데 이제 와서 터졌는데 뭐 아무리 뭔가 대책을 잘 못 세웠다 그러면은 미국스럽지 않은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기업 실적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반영이 많이 된 느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상단은 어느 정도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기술주 같은 경우는 약간 밸류에이션이 비싼 부분이 있으니까 우려가 좀 된다. 그래서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 매크로적으로 보나 어떤 이벤트들을 봤을 때는 선거는 또 완전히 불확실한 영역이잖아요. 이걸 뭐 예상한다, 뭐 누가 된다, 뭐 트럼프가 되면 어떻다, 뭐 솔직히 뭐 돼야 되는 문제인 거지. 이건 뭐 알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팔로우 하면서 실제로 이제 리스크 관리해야 될 부분이지, 이걸 예상을 해서 베팅을 하기에는 너무 좀 로또 같은 느낌이어서 이거는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뉴스는 제일 많이 나오겠죠, 이 선거 부분이. 그 다음에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또 작년에도 좀 이제 틀렸지만 중국 부분이 제일 키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네. 그래서 올해든지 내년이든 중국 부분에서 뭔가 이제 살아나면은 글로벌리 경기도 좀 살아나고 그러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유동성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풀었던 유동성 부분들이 이제 망가지지 않는 걸 계속 받쳐주고 있구나. 그 다음에 주가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면 4010 같이 이제 퇴직한 분들이 주식 올라쓴 걸에 대해서 계속 연금이 나올 테니까 돈이 있으니까 계속 잘 써서 유지가 되겠구나. 뭐 이런 느낌. 이게 두 개가 제일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닌 거라고 보면은 일단은 이런 기업 실적들 너무 이제 좀 반영을 미리 했고, 그리고 추가로 더 성장성을 올리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 그 다음에 선거라는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들이고, 이런 전쟁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여요. 이제 물론 이거 하나 이스라엘이 뭐 자꾸 좀 이상해져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반영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YCC 부분도 이미 뉴스 나와서 어느 정도 반영을 다 해서 그냥 적정한 달러 약세 정도 되지 않을까? 너무 심하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전쟁, 관세전쟁, 독과점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것도 뉴스에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얼마나 생산성을 높이게끔 될까라는 부분은 이제 물음표. 그래서 제일 핵심은 그냥 생산성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AI, LLM 쪽 제일 키워드인 것 같고, 이걸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거나 진짜 또 애플에서 또 뭐 그 생성형 AI를 갖다가 이제 그냥 온 디바이스로 나오는 것들이 나오면서 새롭게 무슨 시장을 열거나 앱을 만들거나, 그래서 그걸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들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블루칼라들이 임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돈을 잘 번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뭔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 정도가 맥시멈 봐줘야 될 것 같고, 전체 그림으로는 솔직히 내년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네거티브에 가깝다. 23년도를 리뷰할 때는 좀 포지티브에 가깝다라고 봤으면, 주식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24년도는 네거티브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진짜 잘 돼서 봐준다고 쳐도 어버드 하면서 그냥 박스장 정도 봐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는 장기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내려가는 거는 맞긴 맞겠지만은 속도는 이미 너무 급하게 그냥 내려와 버려서 기회를 안 주고 빼는 느낌들이, 금리가 빠지는 느낌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의사 선택을 했으면 빨리 엑스큐션을 해서 빨리 포지션을 잡지 않으면 점프해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살살살 평균으로 잡아야지 뭐 이러면은 별로 먹을 거 없는 그런 시장들이 돼서 점점 더 매매하기는 어려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